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네요. 감기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학원에 가니까 어제 창원 갔다 왔거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옷을 한 10개 정도 입은 것 같더라.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딱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렇게. 그 왜 안 움직이냐 물어보니까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거동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합격자 모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올해 좀 1차 중에서는 민법이 많이 어려웠고, 2차 중에서는 공법, 등기법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률이 작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번이. 예. 근데 우리 학원에는 시험 많이 텄어요. 뭐, 민법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고득점 받은 사람도 제법 많고 이래서, 근데 아쉬운 게 이제 1차가 되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해마다 저희 학원에서 거의 뭐 100% 가깝게 합격을 하는데 이번에 서너 명이 떨어졌어요. 2차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1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영원히 포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냥 처음 공부해가지고 둘 다 떨어지는 거는 한 번 더 재도전을 보통 하는데 1차 되고 그 다음에 2차만 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포기로 가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년에 1, 2차를 최종적으로 다 붙으시고 만에 한해 안 된다면은 그 다음에 2차를 완벽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좀 다부지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1차가 된 상태에서 2차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굉장히 좌초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좀 하기 힘들어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은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내년은 뭐 다 붙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합격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다.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객관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우리한테는 기한으로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법을 했는데 간단하게 목차라도 한번 보시면, 자, 계약법에는 10문제가 나오거든요. 10문제. 10문제가 나오는데 총론에서 5개, 강론에서 5개. 그럼 총론에는 타이틀이 3가지입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소멸 3가지. 자, 성립에서 한두 문제, 효력에서 2~3문제, 소멸에서 한두 문제, 고래해서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의 방식이나 형태는 3가지라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다. 근데 우리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들을 때는 까딱까딱거리다가 수업 끝나고 집에 싹 가면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맑고 이래서. 그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눈이 빠꼬만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게 아마 내년 4월 달까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계약의 성립 형태는 3가지였습니다. 청약과 성락, 청약과 의사실현, 교차 청약 3가지. 그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형태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 시기가 언제냐, 계약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청약과 성락으로 성립할 때는 대화자, 격지자를 나눴습니다. 격지자는 성락의 발신시, 대화자는 성락의 도달시. 그 다음에 의사실현은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있는 때, 화장품을 얼굴에 착 발랐을 때, 그죠?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교차 청약은 청약 2개가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교차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때는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이래 됩니다. 자, 계약의 효력은 대전제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표무계약하고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쌍무는 양채무가 대등하다.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가 대등하다. 그래서 대등하기 때문에 이행할 때는 같이 이행하라. 그걸 뭐라고? 동시이행 관계.
그럼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놈이 지는 이행하지 않고 을한테 이행하라고 청구하면은 을은 항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갑이 집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매매 후에 집이 불탔습니다. 그걸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일 때, 자, 매도인 갑의 잘못으로 불탔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잘못 없이 불탔을 때는 위험 부담으로 처리한다. 그럼 위험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고 그때는 양 채무가 소멸.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수인 을의 잘못으로 불탔을 때는 을의 채무는 존속합니다. 대금 지급 채무.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앞에를 채무자 위험 부담, 뒤에를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머릿속으로 빨리 안 떠올 겁니다. 근데 대충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도 이게 한번 들어보는 게 계속 듣다 보면 좀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랬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그려보세요.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영향을 미친다. 대가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계약의 소멸이거든요. 계약의 소멸, 해제입니다. 해제. 자, 해제는 개념만 잡아볼게요. 자, 해제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해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제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해제가 나오면은 무슨 해제냐, 그걸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자,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네 가지가 있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된 사유로 해제한다. 그때 법정된 사유는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 이렇습니다.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수령 지체.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 그걸 법정 해제를 합니다. 법정 해제. 자, 그 정도는 보시고, 매매에서는 네 가지 타이틀을 다뤘습니다. 매매. 자, 첫째는 매매의 개념, 그 다음에 계약금, 그 다음에 담보책임, 그 다음에 환매, 이 네 가지. 그 중에서 100% 출제되는 게 담보책임이고, 계약금하고 환매는 한 7, 80%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담보책임이거든요. 담보책임. 자, 담보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에서 담보책임, 경매에서 담보책임. 그래서 경매는 특이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고, 그래서 담보책임이란 개념이 뭘까, 특징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는데 정상적인 집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책임, 정상적인 집을 팔아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집이 안 팔렸어. 그런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담보책임이랍니다. 담보책임. 근데 담보책임은 중요한 것이, 다른 책임은 전부 다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거든요. 그걸 과실책임이랍니다. 근데 담보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무과실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무과실책임. 그리고 다른 책임은 책임을 지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걸 약정책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은 약속을 안 해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걸 법정책임 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책임. 그래서 담보책임의 특징 두 가지, 무과실책임, 법정책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담보책임이 발생할 때는 그 하자 자체가 매매 전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그걸 원시적 하자라 합니다. 아시겠죠? 원시적 하자를 전제한다. 그럼 매매 후에 집이 부서졌다. 그거는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매매 전부터 부서져 있어야 담보 책임을 진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매매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환매가 뜻이 뭐였습니까? 환매. 환매는 팔았다가 되산다. 팔았다가 다시 산다. 환매. 그죠? 환매. 그래서 환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중시해야 됩니다. 환매 기간, 환매 대금, 환매권 요 세 가지. 환매를 해올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얼마를 주고 환매를 하느냐, 환매 대금,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서 환매를 해옵니다. 자, 그때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 맞죠? 우리가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고 채권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물권은 법에 정해진 게 8개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8개 빼놓고는 이름에 상관없이 전부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형성권도 채권, 항변권도 채권, 뭐 이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끝냈고, 자, 오늘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임대차는 우선은 임대차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임대차가 있고요. 일반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가 있고 상가 임대차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일반 임대차는 민법에 적용을 받고,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주임법에 적용을 받고, 여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민법 전역에 걸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임대차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주택을 빌려줬느냐, 상가를 빌려줬느냐, 나머지를 빌려줬느냐, 이걸 신속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면은 주임법으로 처리, 그 다음에 상가면은 상임법으로 처리.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부동산이다. 그러면 민법으로 처리. 이래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주택이나 상가를 뺀 나머지 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토지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토지. 그 다음 공장. 또 뭐 있을까요? 공장. 사무실. 오피스텔. 그죠? 사무실. 또 뭐 있을까요? 창고. 요거까지만. 시험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 많이 할 필요 없어. 괜히 많이 알아가지고 복잡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임대차, 공장 임대차, 사무실 임대차, 창고 임대차 이 말이 나오면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걸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 이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민법은 그야말로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자, 여기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여기도 특별법.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하고 특별히 충돌이 됐을 때는 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별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판사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판사가 무슨 법을 가지고 재판하느냐 이랬을 때 만약에 주택 임대차의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재판으로 들어왔어. 그럼 판사는 주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하고 그걸로 안 되면 민법으로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뒤에 일반법을 정한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임대차 전반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대차는 첫째는 개념을 뭐든지 아셔야 되고, 개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는 효력을 알아야 됩니다. 효력. 그러면 효력은 무슨 말이냐? 주로 임대인, 빌려준 사람에게는 의무가 뭐냐? 이게 시험이 나오고, 그죠? 빌린 사람, 임차인은 권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빌려준 사람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느냐, 빌린 사람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느냐.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빌린 사람, 즉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거든요. 임차권을 처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세 가지. 자,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의 효력, 임차권의 처분, 요 세 가지.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을에게 지금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 하고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고.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요거 월세 그죠? 매매 같으면 매매 대금 아닙니까? 그죠? 월세입니다. 차임이라 합니다. 차임 그죠? 차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임자가 중복되니까 임자를 하나 빼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차랍니다. 임대차. 자,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린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임대차 계약. 자, 계약이 나오면 우선은 아무 소리 없으면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립이 되고 유효입니다. 성립, 유효. 그러면 성립이 되고 유효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갑과 을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총이 중요한 것이요. 민총 배울 때 우리가 법률 행위가 뭐하고 성립하고 그다음 뭐 유효일 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계약도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가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로 배웠고 지금 계약법에서는 계약으로 지금 축소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 튀어나오면은 성립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이네. 그래서 갑에게 을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성립은 보통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효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효. 성립은 돼 있는데 무효야. 예를 들어서 가짜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또 사회 질서에 반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효거든요. 무효라는 말은 갑과 을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항상 효력이 있다, 권리 의무가 생긴다, 효력이 없다, 안 생긴다. 그걸 다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효라고 보고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무 위주로 볼까요? 의무 위주. 자, 임대인 갑의 의무. 갑의 의무는 뭐고 을의 의무는 뭘까? 이 말입니다. 자, 임대인의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임대인의 의무. 일단은 물건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인도 의무로 합니다. 인도 의무. 그러면 임대인은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까? 넘겨주기만 하고 방치하면 됩니까? 아니죠. 임차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그죠? 그래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다. 인도 의무도 있고 요 의무도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해야 됩니까? 임차인은 월세를 뭐 해야 됩니까? 월세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월세를 지급해야 돼요. 차임 지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이 딱 성립이 되면은 갑에게는 인도 의무 플러스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을에게는 차임 지급 의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걸 이제 권리로 바꿔볼까요? 갑의 권리는 뭡니까? 차임 지급 청구권. 을의 권리는 뭡니까? 인도 청구권, 사용 수익해 할 청구권. 그러면 이 사용 수익해 할 청구권을 우리는 임차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을 뭐라고? 임차권이라 합니다. 임차권.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차임 지급 청구권이 있고 권리로 보면은 그렇다. 근데 의무로 보면은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선 의무라고 있어요. 수선 의무. 물건에 대해서 수선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자, 그래서 수선 의무는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이고 요 수선 의무 외에요. 보호 의무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보호 의무, 보호 의무라고 있습니다.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죠? 도난 방지 의무, 도난 방지 의무, 도난 방지 의무, 도난 방지 의무. 도둑을 방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을 방지해야 되는 의무, 도난 방지 의무. 뭐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호 의무 중에서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자,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해 할 의무인데, 요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 그러면 보호 의무, 즉 도난 방지 의무, 요것도 임대인의 의무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난 방지 의무. 보호 의무 중에서 도난 방지 의무. 임대인의 의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대인이 할 일은 수선을 해주면 되지, 그 도난을 방지하게 할 의무, 이게 만약에 있다면 임대인이 내 옆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하고. 그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난 방지 의무는 옆에 써놔라.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고 아버지 의무다. 아버지 의무. 그래서 도난 방지 의무까지는 임대인의 의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적으로 도난 방지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 아, 여러분이 모텔에서 잘 때, 모텔에 잘 때, 모텔에 자는 것을 뭐랍니까? 여러분은 그냥 모텔에 잤다, 모텔 그 더럽더러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법적으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그죠? 모텔에 자는 것을 뭐랍니까? 잘 들으세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 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보통의 임대차는 뭐 6개월, 1년, 2년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모텔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루 자잖아요. 하루. 하루를 위해서 빌렸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죠. 그래서 뭐란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래서 대표적으로 숙박 계약을 해요. 숙박 임대차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숙박 임대차 계약.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텔에 임대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요. 하루 잘 때 그때는 모텔 주인이 도난 방지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난 방지 의무.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만 있고 도난 방지 의무가 없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즉 숙박 임대차의 경우에는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도난 방지 의무. 잘 기억하시고, 도난 방지 의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임대인의 의무하고 임차인의 의무가 있는데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에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동시에 관계하면. 요거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 임차인이 먼저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먼저 합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대인의 의무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선후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후 관계, 선후 관계. 누가 먼저 해야 돼? 자, 돈을 먼저 줍니까? 이게 인도를 하고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먼저입니까? 요게 먼저죠. 주인이 먼저 이렇게 해주고 월세는 나중에 주고,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월세는 후급이 원칙입니다. 후급. 월 말에 준단 말이에요. 월 말에.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이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임대차의 대상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물건의 하나입니다. 물건밖에 안 돼. 그래서 권리 자체는 임대차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는 어땠습니까? 매매. 자, 매매는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됐죠. 그래서 매매는 재산권 이전, 재산권, 요게 대상입니다. 매매 대상은 재산권, 물건 플러스 권리. 그런데 임대차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물건. 권리를 임대차한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임대차의 효력에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뭐 간단하죠. 자, 임차인의 권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임대차에서는 여기서
90% 이상 출제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자, 임차인의 권리는 뭐가 있느냐? 드디어 이제 집이 넘어갔습니다. 뭐 집이를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자, 임차인의 권리는 첫째는 자, 조금 전에 썼습니다.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임차권이라 합니다. 임차권.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임차인이 만약에 이 집을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비를 들였어.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일러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러를 10만 원 주고 고쳤어. 그 원래는 보일러를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아까 수선 의무는 주인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인이 고쳐야 하는데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고쳤어요. 그럼 주인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비용 상환 청구이라 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만약에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가지고 여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나면 벽걸이 에어컨은 어떻게 됩니까? 떼가야 된다. 맞죠? 떼가도 되고 주인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에? 자, 그거를 우리는 개념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기초 개념으로. 자, 부속물하고 부합물하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합물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우선은 부합물은 일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하나가 됐다. 근데 부속물은 독립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독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에어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에어컨. 요거는 벽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벽지. 자, 임차인이 벽지를 붙였거나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에어컨은 집하고는 일체가 됐습니까? 독립이 됐습니까? 독립. 그래서 부속물이라 합니다. 근데 벽지는 붙이자 말자 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집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벽지는 집하고 일체가 되고 집하고 하나가 되고 집의 구성 부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랍니까? 부합물이라 합니다. 부합물. 자, 그러면 부합물은 자, 예를 들어 벽지를 붙였어요. 자, 벽지를 10만 원 주고 붙였어. 그 원래는 벽지를 누가 붙여야 됩니까? 주인이 붙여야 됩니다. 주인이 벽지를 붙여야 되는데 임차인이 붙였어. 그럼 벽지 값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합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아니고 뭐를 청구한다? 비용 청구를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부속물은 매수 청구, 부합물은 뭐요? 비용 청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항상 그 임대차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 자, 임차인이 세를 들어가서 에어컨을 설치했다, 벽지를 붙였다,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자, 에어컨을 설치했다면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떼 나갈 수도 있고 강제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벽지를 붙였다면은 벽지를 떼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벽지를 붙이자마자 집하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주인 것이 돼버립니다. 벽지는. 아시겠죠? 요 에어컨은 누구 것입니까? 여전히 임차인, 에어컨을 설치한 그자의 소유입니다. 근데 벽지는 붙이자마자 붙인 사람의 소유입니까? 집 주인의 소유입니까? 집 주인의. 그 관점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어컨은 여전히 독립되어 있고 여전히 임차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벽지는 붙이자 말자 집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임대인의 소유가 되고 대신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를? 벽지 값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뭐란다?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자, 개념을 자꾸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랬습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아무 부속물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서 부속했거나 요 두 가지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을 이사 나갈 때 강제로 주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에어컨은 아무 에어컨이나 팔아먹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또 주인으로부터 사서 설치했거나 요 두 가지 부속물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핵심.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이게 건물이 아니고 토지야. 토지입니다. 토지를 빌렸어. 그러면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임차인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법의 임대차는 80%가 토지 임대차가 출제됩니다. 그저 토지가 아니면은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많기 때문에 저 특별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를 출제하고 싶다. 그럼 주로 뭐를 낸다? 토지를 냅니다. 토지. 자, 그러면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지상물이라 합니다. 지상물. 뭐라고? 지상물. 그럼 이 지상물도 강제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크게 사용 수익권, 비용 달라, 그 다음에 강제로 팔아먹는 권리,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강제로 팔아먹는 것을 뭐랍니까? 매수 청구권. 그 공법에 가면은 주로 매도 청구를 합니다. 거기서는 매도 청구. 매수 청구는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매수 청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강제로 팔아먹는 권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거 한자의 의미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매수 청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팔아먹는 권리다 그러면 매도 청구권 이래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감 네가 매수하라고, 감 네가 매수해 가라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는 사는 권리입니까? 파는 권리입니까? 파는 권리.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매수라는 뜻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이 사가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매수 청구. 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한 번 더 사용 수익권, 임차권, 그 다음에 비용이 투입됐다. 그때는 비용 상환 청구. 그 다음에 부속물이나 지상물이 있다면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때 지상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속물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에어컨을 붙였을 때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부속물 매수 청구.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때 건물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은 아무 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샀거나 이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물은 그런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용이 있네요. 비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민법의 비용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필요비, 하나는 유익비가 있습니다. 유익비. 이 개념도 잘 잡아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필요비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보존비, 유지비, 관리비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다른 말로 계량비 이렇게 부릅니다. 계량비. 자, 그래서 목적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런 뜻입니다.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해서 가치 정대를 가져오는 비용, 그걸 뭐요? 유익비라 합니다. 유익비. 그럼 필요비가 클까요? 유익비가 클까요? 비용이, 유익비가 훨씬 크죠.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예를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수리비. 보일러 수리비 10만 원. 이게 필요비단 말이에요.
또 계량비는 지분 계량비, 지분 계량비, 계량비 1,000만 원 이렇게 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전세권자 가면은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를 못해요. 필요비를 주인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임차인은 둘 다 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비용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다. 하나는 뭐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두 가지. 자, 유일하게 주인한테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대부분 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임차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권리.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요 비용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걸 3대 권리라 하거든요. 3대 권리는 매년 출제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번에도 나왔고 당연히 3대 권리,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3대 권리.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잡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에 딱 들어가면 임대인의 의무가 중요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도 의무,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 자,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는 들어가고 보호 의무는 빠지고 보호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게 도난 방지 의무. 그거는 임대인의 의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임대차에는 의무로 된다 그랬죠. 그 임대차가 뭐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표적으로 숙박 임대차. 숙박 임대차에서는 도난 방지 의무, 보호 의무도 임대인의 의무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임차인 쪽으로 오면 임차인에는 권리가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은 첫째, 기본적인 권리가 사용 수익권. 그걸 뭐랍니까? 임차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3대 권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익혀야 하는 것은 부속물이 뭐냐, 그죠? 그걸 좀 해야 돼. 부속물. 부속물하고 구별해야 될 게 무슨 말이다? 부합물이다 말이에요. 부합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돼. 그럼 벽걸이 에어컨은 어디 들어간다? 부속물. 벽지는 어디 들어간다? 부합물. 그래서 부합이 됐다 이 말은 그죠? 일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벽지를 붙이자 말자 이 벽지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유는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주인이 벽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임차인이 팔아먹습니까? 지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암기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리 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내면은 답이 없어, 답이. 자, 다시 한번. 자, 임차인이 벽지를 붙였어, 집에. 그럼 벽지는 집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럼 벽지는 누구 것이다? 임대인 것이다. 이미 임대인 것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벽지를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 없고 대신에 벽지 값을 청구합니다. 그걸 뭐랍니까? 비용상환 청구. 그 다음, 자, 부속물이란 말은 그죠? 집에 일체가 되지 않고 집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집의 구성 부분이 안 됩니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독립이 되기 때문에 소유는 누가 합니까? 부속물은 임차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중요한데 부속물하고 뭐하고 부합물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임차권의 처분. 임차권의 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이제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을이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인데 집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 갑을 뭐랍니까? 임대인이라 하죠, 그죠? 임대인이라 하고 요 사람을 임차인이라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권리로 보면은 갑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 소유권을 가지죠. 이 사람 무슨 권리가 있다? 임차권이 있잖아요. 임차권. 사용 소유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을이 요 임차권을 납에게 처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처분. 그럼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임차권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해요. 임차권을 양도한다. 하나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합니다. 전대차. 그럼 이 양도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전대차 방식으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 같으면 전전세 부르고 임대차는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도하고 만약에 A한테 양도했어. A한테 임차권을 양도했습니다. B한테 전대차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아는 게 급선무다 이 말입니다. 차이. 자, 우선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할 때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전세권을 처분할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어요.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여기 전세권이다. 전세권이면 물권이죠. 전세권을 처분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처분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양도하고 전대차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자, 임차권이 양도되면은 을을 양도인이라 합니다. 양도인. 그럼 A를 뭐랍니까? 양수인이라 합니다. 양수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가 되면은 양도인은 임차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은 누굽니까? A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임차권이 승계돼 버리는 것을 양도랍니다. 양도. 아시겠죠? 즉 임차인이 교체되는 것을 뭐요? 양도랍니다. 양도. 그럼 전대차는 뭐냐? 전대차. 쉽게 이야기하면은 임차인이 새끼 임차인을 다시 드리는 거. 그게 뭐요? 전대차랍니다. 그러면 전대차를 하면은 그죠? 자, 을을 뭐랍니까? 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대인이라 합니다. B를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전차인. 자, 그래서 을이, 즉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면 을은 전대인, B는 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을, 즉 전대인은 임차권을 상실할까요? 요거는 유지할까요? 유지합니다. 유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을도 임차권을 가지고 B도 임차권을 가지고 이리 돼 버립니다. 양도하고 다른 게. 자, 양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바뀌어버리죠. 임차인이 바뀌니까 을의 임차권은 소멸. 이제는 A의 임차권이 발생.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누굽니까 이제? A. 그래서 갑하고 A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전대차가 되면은 을에게도 임차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새끼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도가 중요해 보입니까? 전대차가 중요해 보입니까? 전대차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문지르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대차가. 그죠? 이거는 그냥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논점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전대차는 지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을이가 전대인이 가지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합니다. 임차권.
임차권 좀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새끼 임차인, 즉 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전차권이라 합니다. 전차권. 그러면 어느 게 범위가 넓어요? 임차권이 넓지. 그래서 요거는 엄마, 요거는 아기, 요렇게 됩니다. 아기. 엄마 임차인, 애기 임차인,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차권을 엄마의 권리다 해서 모권이라고 합니다. 모권. 요거는 아기 권리라 해서 작권이라 합니다. 모자관계. 자, 앞으로 권리는 주종관계도 있고 모자관계도 있어요. 그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종관계, 모자관계. 그럼 모자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 있습니다. 임차권, 잘 들으세요. 임차권, 전차권, 전세권, 전전세권, 대리권, 복대리권. 딱 세 개 있어. 모자관계. 자, 모자관계 몇 개다? 세 개. 세 개입니다. 모자관계 세 개.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모권과 작권의 관계는 세 개 있다. 임차권, 전차권, 전세권, 전전세권, 대리권, 복대리권.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는 뭐냐? 엄마가 죽으면 아들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즉,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즉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자, 전차권은 임차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차권의 범위는 임차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알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 어리 임차권을 남한테 처분하겠다. 처분하는 방식은 몇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임차권의 양도, 하나는 전대차. 양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예 을에서 A로 바뀌어버립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대차가 되면은 임차인이 바뀌어버립니까? 아니죠. 원래 을도 임차권을 가지고 B도 새끼 임차권을 가지고, 그래서 을은 임차권, B는 전차권, 임차권은 모권, 전차권은 작권. 그래서 결국 모자관계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전차권의 범위는 임차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두 마디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임차권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제가 안 썼는데 보증금 문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자,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자, 을한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자, 그래서 물건이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지금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자, 만약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보증금 4천만 원. 4천만 원 보증금. 그럼 보증금을 지급하는 이거를 보증금 계약이라 합니다. 보증금 계약. 여러분들은 항상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쓰는 게 많아요, 안 쓰는 게 많아요? 괜찮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보라. 계약 쓰는 게 많다, 안 쓰는 게 많다? 안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호떡 매매 계약서 씁니까? 오뎅 매매 안 쓰죠? 그 다음 버스 운송 계약 안 쓰죠? 다 안 써요. 쓰는 거는 부동산. 부동산. 왜 부동산은 써야 할까요? 안 써도 되는데 원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한 놈이 완전히 반항을 해. 나 계약 안 했다 이래 해. 그럼 안 했다 이래 하면은 계약서를 들이밀고 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증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돼요.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증거 역할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동산 같은 거는 계약서를 안 씁니다. 그냥 구두로 그냥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를 주로 써. 요거는 써.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보증금 계약은 계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이거는 그냥 보증금 4천으로 하자 그래 알았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 버립니다. 그걸 무슨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계약.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얼마로 하자 이런 계약을 뭐라고? 보증금 계약 이래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항상. 우리 매매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매매 계약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계약은 안 쓰고.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주된 계약입니까?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이거죠. 이게 임대차 계약이 주인이고 요거는 종화입니까? 주종관계. 여기는 모자관계, 여기는 주종관계. 그래서 우리 민법의 원리 중에서 모자관계, 주종관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종관계는 무슨 말이냐?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다. 그러나 종이 죽는다고 해서 주인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자, 임대차가 무효가 되면은 보증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해서 임대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계를 주종관계라 합니다. 주종관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자,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X.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보증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임대차가 성립하려면 월세, 차임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OX. 그거는 O입니다. O. 월세.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줘야 한다. 월세가 있어야 된다. 월세가 임대차의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응용을 해볼까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OX. 그거는 O입니다.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차임이 지급되어야 뭐요? 임대차가 성립한다. 이렇습니다. 개념을 잘 잡으시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소다 그 말은 성립 요건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증금이다, 월세다. 월세. 그 다음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 요건이다. 아시겠죠? 그 전세금 지급이 안 되면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월세 지급이 없으면 임대차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보증금 지급이 없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커피 한잔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